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007 영화 알죠? 우리 이번에 신인 여배우 구하고 있는데 오디션 한번 볼래요? 이 말 한마디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심지어 살해까지 한 변태 살인마에 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 미시간주 작은 도시 출신의 크리스틴 존스는 배우를 꿈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성인이 되자마자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했죠. 큰 키에 금발머리, 예쁜 외모의 크리스틴은 자신만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예계 산업은 냉혹합니다. 거의 4년째 배우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단역은커녕 엑스트라 자리도 얻기가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생활금을 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영화 제작 스태프보드로 잠깐씩 일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촬영이 끝나면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또다시 새로 일을 구해야 했고요. 평범한 길을 가길 원했던 크리스틴의 부모는 그녀에게 배우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어요. 돌아와서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길 바랬거든요. 크리스틴은 아버지의 조언에 잠깐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 아빠, 나 그냥 진짜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돌아갈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미안함이 컸던 그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위나 기술도 없던 그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터 틈틈이 해오던 휴대폰 판매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죠. 2003년 2월 17일, 크리스틴의 엄마 테리는 오늘도 평소같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테리와 딸 크리스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일과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딸이 이틀째 연락을 받질 않아요. 어젠 그냥 바빠서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락도 없고 이틀째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점 사장은 크리스틴이 출근하지도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아서 자기도 궁금하던 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리는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모님은 딸을 찾으러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왔어요. 크리스틴의 실종을 접수한 경찰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녀가 2월 15일 센츄리시티 쇼핑센터에서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그들은 그녀가 오후 1시쯤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의 CCTV를 확보합니다. 이 CCTV에는 누구랑 같이 있지도 않았고 딱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친한 친구를 탐문 수사해 봤죠. 친구가 말하길 크리스틴이 할리우드와 연관이 있는 한 사진 작가로부터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엄청 들떠 있었다고요. 또 룸메이트의 말도 비슷했어요. 어떤 영화 관계자가 크리스틴에게 새로 촬영할 007 영화의 본드걸 역할을 찾을 신인을 구하고 있는데 마스크와 느낌이 좋네 이러면서 사진 촬영 겸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그 사람이 오디션에 입으라고 했던 옷들을 사왔고 자신에게 어떤지 봐달라고 했대요. 그게 실종되기 전 쇼핑센터에서 샀던 그 옷이었어요. 그 후 그녀는 오디션에 입을 옷을 챙기고 자신의 하얀색 마즈다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크리스틴을 찾을 단서를 확보를 했잖아요. 곧장 만나기로 한 사람과 장소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을 했죠. 도로의 CCTV와 탐문 수사 끝에 크리스틴을 본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크리스틴이 로럴 캐년 언덕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자신에게 위치를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그녀는 실종이 되었고 더 이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크리스틴의 부모와 친구들,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거길 다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게 수색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의문의 영화 관계자를 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부모의 제보에 따라서 전 남자친구도 조사를 해요. 사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종 직전 그와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확인해보니까 그는 다른 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 실종된 시각에 그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는 친구들에 의해 확인이 되었죠. 실종 9일째인 2월 20일 경찰서에 수잔 머피라는 여성이 크리스틴의 실종 기사를 보고 신고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줬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녀도 크리스틴과 비슷해요. 경찰에게 자신이 3주 전쯤 빅터 토마스라는 남성으로부터 새로 제작할 007 영화의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촬영 감독이라고 말한 그는 이번 본드걸 이미지에 수잔 씨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하얀색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을 신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잔은 신나서 막 영화 개통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대박, 나 007 영화 오디션 제의 받았다? 덧붙여서 새로 제작하는 이 영화의 배우 캐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근데 지인의 대답은 영화 계획 자체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수잔은 빅터의 말을 믿고 싶었죠. 빅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덩치 큰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가자며 차에 타라는 빅터에게 수잔은 신분증을 요구해요. 그러고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가리켰죠. 빅터는 순간 화를 내면서 너랑은 그 본드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는 성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잔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포함해 자신이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곧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TV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를 했죠. 실종 9일째인 2월 24일 경찰은 크리스틴이 실종 전 센츄리시티 쇼핑몰 근처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량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이 차량이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인 16일 발레 파킹으로 주차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발견이 되었는데 범인의 전화번호와 문자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답답하게도 범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실종 12일째인 2월 27일 크리스틴의 부모와 친구들은 그녀의 22번째 생일을 맞아서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바랬죠. 그리고 함께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뉴스와 용의자의 몽타주를 본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전인 1991년 007 영화의 새로운 본드걸을 찾는다는 한 남성과 바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데요. 근데 어떻게 12년 전 수법과 똑같나요? 아무튼 그녀는 그가 자신 몰래 술에 이상한 가루를 탄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로 가면서 직원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막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남성을 붙잡아 두기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직원에게 술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눈치챈 그 남성은 갑자기 바를 뛰쳐나갔다고 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 사람을 찾지는 못했고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보를 하면서 그때 그 남자가 분명히 크리스틴에게 접근한 남자가 맞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제보자인 헤더 메이어는 1998년 영화음악 관련 일을 한다는 한 관계자가 호텔에 여는 영화계 파티가 있다며 자신을 초대했다는데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룸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파티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문을 열어서 자신을 방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가 침대에 눕히고는 이 반항하는 자신을 묻기 위해 가운끈을 찾는 사이에 가까스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빅터 파레올로고스라는 남자가 폭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3년 5개월의 복역을 한 뒤 지난 2003년 1월 20일 크리스틴이 실종되기 얼마 전에 가석방된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 경찰은 비슷한 제보를 이미 여러 받았고 유사 성범죄 사건 파일들을 훑어봤었죠. 그리고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온 빅터 파레올로고스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내사 중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몽타주를 본 보호관찰관 또한 경찰의 몽타주의 인물이 자신이 관리 중인 가석방자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빅터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그의 컴퓨터에서는 크리스틴과 수잔에게 입고 오라고 했던 의상들을 입고 이 포즈를 취하는 다수의 여성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가 크리스틴 실종에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용의자라는 걸요. 그런데 그를 체포하려고 보니까 빅터가 이미 자동차 절도 사건으로 며칠 전 2월 17일 날 체포가 되어서 다른 관할 경찰서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스틴은 2월 15일쯤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일 날 신고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겠죠. 경찰은 즉각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빅터에게 크리스틴을 본 적이나 만난 적이 있는지, 어디서 오디션을 봤는지, 언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는지 같은 의미의 다른 질문들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빅터는 크리스틴인지 뭔지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TV 뉴스에서만 봤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자신을 봤다고 증언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빅터 자신은 크리스틴이 실종된 날 저녁에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어요. 그 친구도 그 사실이 맞다면서 그 알리바이를 확인해줬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었고 빅터가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은 시간은 오후 7시 반 이후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경찰은 제보자였던 수잔 머피를 불러서 그녀가 전에 본 남자가 빅터가 맞는지 물었고 수잔은 한눈에 그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부모와 경찰은 빅터가 비록 성범죄 전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해한 적은 없기에 이 말에 희망을 가졌죠. 그가 크리스틴을 어딘가에 감금해놓고 죽였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자백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3월 3일 할리우드 주변 계곡을 지나던 등산객이 한 백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흰 블라우스를 입고 등에 히비스커스 문신이 있는 크리스틴이었죠. 그녀가 실종된 지 16일째였습니다. 그녀는 발목과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몸 여러 곳에는 심하게 마른 듯 뭔가 목졸림의 흔적이 보였어요. 부검 결과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시관은 크리스틴 머리에 죽기 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심한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빅터가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덕 밑으로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은 당연히 주 용의자인 빅터가 크리스틴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된 계속된 비로 인해서 현장에는 그 어떠한 머리카락이나 DNA 등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증인들과 증언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빅터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고 2006년 3월 논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치밀한 정황 증거와 과거 유사 사례 증인들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죠. 재판에서 한 여성 증인 캐시 드보느는 1999년 자신이 크리스틴이 쇼핑했던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다가왔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신이 디즈니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007 영화 시리즈에 캐스팅할 신인 여배우를 찾고 있다고요. 오디션을 보자는 그에게 엑스트라 일을 하던 캐시는 명함을 요구했죠. 다음날 캐시가 자신의 소속사에 이 사람을 문의해보니까 디즈니는 007 영화를 찍지 않을 뿐더러 그 명함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그 말을 한 것만으로는 수사나 연행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캐시는 그 남자가 바로 재판장에 앉아있는 빅터 파레올로고스라고 주장을 했죠. 증언을 통해 그가 오래전부터 20대 예쁜 여성들에게 영화 오디션을 미끼로 성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러온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석방된 지 4일 만에 수잔 머피에게 접근했고 이 시도가 실패한 후에 3주 만에 다시 크리스틴을 유혹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겁니다. 총 8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 모두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황상 빅터가 크리스틴에게 접근을 했고 그녀가 실종된 날 그를 만나러 간 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빅터와 변호인은 재판 초기 크리스틴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빅터가 크리스틴을 만나 살해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정황만 가지고 그에게 그런 중범죄를 유죄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돌연 검찰과 프리바기닝을 협상해요.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사형을 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빅터는 자신의 혐의를 또다시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의 프리바게닝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며 11쪽이나 되는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2006년 9월 15일 확실한 유사범죄 패턴과 이에 대한 8명의 확고한 증언,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범죄 경력 및 프리바기닝을 통한 혐의를 인정한 근거로 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프리바기닝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던 이 재판에서 캘리포니아의 3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이게 2차례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다시 중범죄에 저질렀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건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었고 자신은 그런 딸이 늘 걱정이었다면서 딸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증언해준 여성들에게 깊이 있는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자신의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기꾼들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몇 차례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체포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게 꼭 누군가가 살해를 당해야지만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경찰이 아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크리스틴은 지금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한마디로 최소한의 물건으로 보다 간결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 이 미니멀한 삶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들이 아예 한 곳에 모여서 마을을 꾸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일본에서 생겨난 한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의 야마기시 모임이란 건데 이 모임은 일본 26개 지역에서 마을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스위스, 태국, 브라질, 그리고 한국에도 그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을 야마기시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면서 생활을 꾸리고 유토피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좀 더 살펴볼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상사회를 목표로 하는 실천 커뮤니티. 이들이 말하는 이상사회란 기본적으로 무소유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겠죠. 공동농장에서 벌어들인 수익 역시 공동의 소유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은 모든 자원을 사이좋게 공유하고 계급과 차별 없이 살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약간 공산주의와 비슷한 이념 같기도 한데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배분하는 대신 이곳에는 아예 지도자가 없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방송국이 최초로 야마기시 모임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명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야마기시 모임은 그저 무소유라는 허울 좋은 말을 핑계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식사는 하루에 2끼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곳 구성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동전 하나조차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죠.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방송을 탄 뒤 야마기시 모임은 사이비 마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도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을 자체가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도 했고 사실 이 모임을 해산시킬 이 법적인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은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그 후 20년이 지난 2016년 한 권의 책이 출간되며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타카다 카야라는 여성이 발간한 만화 에세이 사이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건데 타카다 씨는 야마기시 마을에서 태어나 만 19세의 나이까지 그곳에서 자란 당사자입니다. 부모님이 야마기시 모임 내에서 결혼하고 타카다 씨를 낳은 탓에 그녀에게 애초에 선택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아야 했고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생활한다는 이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했는데요. 일단 야마기시 모임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따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아예 마을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친부모를 보러 가는 것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다였고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울고 떼를 써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제로 버스에 태워져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렇다고 어린이 마을에 어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관리하는 돌봄교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아이들이 야마기시 모임의 원칙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체근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죠. 만약 규칙을 잘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폭언과 체벌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타카다 씨가 정리한 마을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간단하게 씻고 새벽 6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은 송아지를 돌보거나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오는 것,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른 새벽부터 하기에는 고된 일임은 분명했죠. 게다가 야마기시 모임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오전 7시, 이 시간부터는 아침 미팅이 시작됩니다. 미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상 통제와 세뇌를 위한 모임이었다고 해요. 이때 돌봄교사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마을 운영과 노동에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약 30분간의 미팅이 끝나면 드디어 학교로 등교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들 독립학교로 보내졌는데, 근데 여기서 가는 길도 문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끼리 걸어서 학교에 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2.6km나 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종종 걸음으로는 1시간이 지나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1시간 거리의 통학까지. 빈속에 이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어른인 저도 지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야마기시 모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맥없이 조는 경우가 많았고, 속사정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저 동네 애들은 태도가 좋지 않다며 손가락질을 하기 일쑤였죠. 이 마을의 어린이들이 유일하게 생기가 돌 때는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우고 몇 번이나 급식을 더 가져다가 먹었는데, 보다 못해 선생님들이 쟤네는 밥 먹으러 학교에 왔냐는 핀잔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아이들의 그날 첫 식사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면 또다시 1시간의 하교길이 시작됩니다. 부활동 금지, 딴 길로 새기 금지, 친구 집에 방문하기 금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이 금지사항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또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이에 너무 허기져서 길가에 난 풀을 그냥 뜯어먹기도 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오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는 맞기까지 했다는데요. 볼멘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언제 트집 잡힐지 몰라서 다들 주눅 들어서 일을 하거나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노동이 끝나면 목욕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이들은 목욕조차 혼자 할 수 없어요. 15명 정도 들어가는 큰 목욕탕에서 다 같이 씻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후 6시가 되면 10명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면 하루 있었던 일을 이 돌봄 교사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 후 숙제나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면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때 2명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하루 일과를 보면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함께 생활하며 서로가 서로의 감시원이 되고,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통제당하는 환경. 정말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나마 어린아이답게 어리광도 부리고 통제와 체벌에서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있는 곳에 방문할 때뿐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다른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한참이나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가더라도 가족들끼리 바로 단란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여기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조차 너무도 달콤했죠. 자기 전에만 가족들끼리 시간이 허용되는데, 야마기시 마을에서는 부부가 되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아이가 놀러 오면 그 방에 묵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열쇠도 잠글 수 없는 3평짜리 조그마한 단칸방이었지만 타카다 씨는 여전히 그 방에서 보냈던 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비록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버스에 태워져서 어린이 마을로 돌아가야 했지만요. 이렇게 폐쇄적인 마을 문화 때문에 타카다 씨는 성장하면 할수록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과는 어려서부터 생이별을 했고 가까운 어른인 돌봄교사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타카다 씨는 지속적인 학대 환경 속에서 괴로움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힘든 마음을 안고 이 모임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마을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그녀의 선택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란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폐쇄적인 집단 행동에 익숙해져 있고 세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마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 나오고 나서 그녀의 홀로서기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19년간 무소유를 실천한 탓에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을 만져본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관념을 세우기가 너무도 어려웠고 그 외에도 국립공원에 난 식용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뜯어서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어린 시절 자신의 허기를 달래준 반가운 식물이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타카다 씨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마을에서 경험을 담은 만화 에세이를 출간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너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3권이 연달아서 히트를 쳤고 또한 마을을 탈출한 뒤 사회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호평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어엿한 만화가로 이름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타카다 씨처럼 이렇게 마을을 벗어나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수많은 무소유 마을이 존재하고 그곳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에는 다른 사이비 종교처럼 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누군가를 끌어들이거나 탈출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되는 곳이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남은 이들입니다. 오히려 외지인이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철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마을은 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회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름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다 씨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녀는 책을 통해 자신이 자라온 곳은 사이비 마을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저 부모의 선택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생활이었죠.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 타카다 카야씨.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